사랑은 이용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더군요. 68세, 손주 돌봄에 바친 3년. 그런데 며느리 SNS에서 본 그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도 한 번쯤 겪으셨을지 모를 그 씁쓸한 진실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요. 요즘은 그 빛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68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좋았죠. 며느리도 착하고 아들도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녀야 해서요. 기반 잡을 때까지만. 잠깐만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이라고 했습니다. 기반 잡을 때까지만이라고요. 그 잠깐이 3년이 됐습니다. 아침 7시면 초인종이 울려요. 현관문 열면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서 있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린 채로요. 어머니, 어제 늦게 퇴근해서 정신이 없네요. 애 기저귀 여기 있고요. 분유는 가방에 넣어뒀어요. 그렇게 손주를 제 품에 안겨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저는 그때부터 밤 9시까지 할머니가 아니라 보모가 되는 거예요.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낮잠 재울 때쯤 되면 제 허리는 이미 끊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가 웃으면 그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할미. 돌 지나서 처음 할미라고 불렀을 때요. 그날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요. 오후 3시쯤 되면 손주 유모차에 태워서 동네 한 바퀴 돌아야 해요. 등에서는 땀이 흐르고 다리는 저려오는데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죠. 저녁 6시 이유식 먹이고 목욕시키고 잠옷 갈아입히고 아들 내외가 오는 건 보통 밤 9시예요. 때로는 10시가 넘을 때도 있고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애 잘 먹었죠? 응,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그렇게 손주 안고 나가면 집안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아요.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리는 밤.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면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30만 원이에요. 용돈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돈 때문에 손주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만 원이면 하루에 10,000원이네. 하루 14시간이면 시간당 700원 정도? 계산하고 나서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시간당 10,000원은 받는데 말이죠.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잘 되라고. 며느리 직장 다니는 거 응원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 웃는 얼굴 보면 다 녹아버리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가 열이 났습니다. 밤새 보챘고 아침에 재보니 38도가 넘더라고요. 급하게 소아과 데리고 갔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 엄마가 그러더군요. 아이고,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오셨네요. 요즘 맞벌이 많아서 힘드시죠? 에이 뭐. 우리도 애 맡기는데 한 달에 150은 나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 키우는 게 다 돈이죠. 150? 150만 원이요. 저는 30만 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데요. 손에 든 손주의 처방전에서 약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더군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인가 직원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9시에 며느리가 손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애 약 먹였어요? 응, 먹였다. 열도 좀 내렸고. 다행이다. 그럼 저희 갈게요. 내일 봬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밤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그 허연 천장이 제 인생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그래도 괜찮아. 손주가 크면 나중에 알아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줄 몰랐죠. 휴대폰 하나로 제 모든 게 바뀔 줄은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손주 재우고 나서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죠. 요즘은 이 시간이 유일하게 제 시간 같거든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평소엔 뉴스나 트로트 영상 같은 거나 보는데요. 그날따라 알림창에 뭔가 떴더라고요. 김지연 님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김지연. 제 며느리예요. 평소엔 며느리 SNS 같은 거 관심 없었어요. 그런 거 들여다보는 게 감시 같아서 싫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손가락이 저절로 눌러지더군요. 화면이 뜨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사진이었어요. 공항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한국이 아닌 어디 외국 같았어요. 그 다음 사진. 와인 잔이 있는 레스토랑.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요. 또 다음 사진.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워있는 사람들. 며느리, 사위, 그리고 친정 식구들 전부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넘기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안 넘어갔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얼굴로요. 그리고 게시글 내용이 있더군요. 가족들이랑 첫 해외여행 아빠가 다 쏘신다고 해서 감사히 왔어요. 동생 부부도 처음 와봤다고 엄청 좋아하고 히읗히읗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주에 며느리가 뭐라고 했죠? 어머니, 이번 주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워크숍이라고 했어요. 회사 워크숍. 그래서 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틀 반을 손주랑 같이 있었습니다. 밤에 보채는 것도 다 제가 달래고 새벽에 깨서 우는 것도 다 제가 안고 워크숍이 아니었어요.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요. 손주는 저한테 맡겨놓고요. 휴대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화면이 흐려 보일 정도로요.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우와 부럽다. 유유 가족들이랑 여행 좋겠다. 지연아 너무 좋아 보인다. 다음엔 나도 껴줘 키읔키읔. 아빠 멋지시다. 며느리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니까 히읗히읗 우리 아빠 최고. 화면을 내리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거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쌩쌩 들리고요. 손주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제가 이틀 밤을 꼬박 세워가며 돌본 그 아이가요. 그 아이 엄마는 바다 보면서 와인 마시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무언가로 꽉 눌리는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며느리 SNS를 더 봤습니다. 올라온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리조트 전경, 조식 뷔페, 석양 보는 사진, 가족 단체 사진. 전부 행복해 보였어요. 그 행복 뒤에 제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에 바늘이 하나씩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요. 태그된 사람들 목록을 봤습니다. 친정 엄마, 친정 아빠, 남동생, 남동생 와이프, 언니, 언니 남편, 언니 아들. 전부 있더군요. 근데 거기에 저희 아들 이름은 없었어요. 며느리만 태그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우리 아들네 가족여행이 아니라 며느리네 친정 가족여행이었구나. 우리 아들은 회사 때문에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만 갔다고요. 그럼 손주는요? 손주는 왜 안 데려갔어요? 친정 엄마 아빠는 데려가면서요. 손주 할머니인 저는 왜 집에서 손주 보고 있어야 했죠?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날 시간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갔습니다. 손주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웃었어요. 할미.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꾹 참았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괜히 가족 사이에 금 갈까봐. 그런데 참을수록 더 답답하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눈만 감으면 그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와인 잔 들고 웃는 모습, 친정 식구들이랑 행복하게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계속 드는 생각. 나는 뭐지? 나는 가족이 아닌가?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아들. 지금 시간 괜찮니?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평소처럼 가벼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들아. 네. 너희 지난주에 여행 갔었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아들 목소리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지연이가 SNS에 올린 거 보셨어요? 응. 우연히 봤다. 아, 그게요. 장인어른이 가족들 해외여행 보내주신다고 해서요. 근데 전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지연이만 갔죠. 말끝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주는? 네. 손주는 왜 안 데려갔니? 아, 그게 애가 아직 어려서요.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장거리 여행하면 애도 힘들잖아요. 그럴싸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왜 가슴이 더 아팠을까요? 그래서 애는 엄마한테 맡긴 거구나. 네. 죄송해요, 엄마.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요. 갑자기라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말이야. 네. 지연이가 워크숍 간다고 했거든. 회사 워크숍.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게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요. 애매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거짓말은 애매한 게 아니잖니. 엄마, 워크숍이라고 했잖아. 회사 일이라고. 근데 가족여행이었어. 친정 식구들이랑. 엄마, 그게 어차피 엄마는 돈 안 드시잖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다 내주시는 거라 저희가 돈 쓸 일이 없었고요. 그래서 괜히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신경 쓰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 안 든다고요. 어차피 돈 안 드니까 말 안 해도 된다고요. 전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어요. 아들아. 네, 엄마. 엄마는 돈이 안 들어? 네. 내 시간, 내 몸, 내 노후는 돈이 아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눌러 보려 했는데 안 됐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손주 보는 게 밤에 애 보채면 잠. 못 자는 게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아픈 것도 참는 게
전부 공짜니? 엄마, 그게 아니라 30만 원 주면 다야? 그게 내 시간값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돈 때문에 손주 보는 거 아닌 거 너도 알잖니?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내 시간 갖고 싶을 때도 있어.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근데 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보내. 엄마가 매일 볼 수는 없어. 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3년이나 봤어. 엄마, 그러시면 저희 곤란한데요. 어린이집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돈 얘기더군요. 역시 돈이었어요. 그럼 엄마한텐 돈 안 들어?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저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니?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좀 더 생각해봐요.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준비가 필요해서요. 준비요. 3년 동안 저는 준비 없이 매일 아침 7시에 손주를 받아왔는데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생각해봐. 엄마도 생각 좀 해볼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요. 다음 주였어요. 여전히 아들네는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며느리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손주를 받아 안고 며느리를 보내고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손주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려면 아직 1시간은 남았고요.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손주 방 근처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 소리였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며느리는 통화 중이더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아,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구나 싶었어요. 원래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의 통화를 엿듣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말에 발이 멈췄어요. 지난주 여행 너무 좋았어. 엄마 아빠도 엄청 좋아하셨잖아. 그래, 우리 아빠가 돈 많이 쓰셨어. 근데 딸 해외여행 보내주는 게 소원이셨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눈치 안 채셨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아직은. 그냥 워크숍 간다고 했거든. 괜히 아시면 서운해 하실까봐. 친정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 매일 애 봐주시는데. 뭐? 용돈 드리잖아. 한 달에 30만 원씩. 30만 원. 그걸로 충분하지 뭐.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신 분이 손주 보는 건데. 할 일도 없는 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착하셔. 절대 뭐라고 안 하실 거야. 워낙 순하신 분이라. 순하다고요.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돈 아끼잖아.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는데 돈 아낀다고요. 제가 돈 아끼는 수단이었어요. 그러게
우리 운 좋은 거지 뭐.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해. 시어머니가 나중에 알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 알긴 뭘 알아. 괜찮아.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었는데 전부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손주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주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할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주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온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할미가 너한테 미안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주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할 일도 없으신 분. 용돈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우리 운 좋은 거지. 저는 그들에게 운이었던 거군요. 편리한 도구, 공짜 부모. 새벽 5시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노트를 꺼낸 거였어요. 오래된 노트였죠.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에 적기 시작했어요. 손주 돌봄 일지, 날짜, 시간, 한 일들을 전부요. 2025년 1월 3일, 오전 7시 30분 손주 받음, 분유 3회, 기저귀 5회 교체, 이유식 2회, 낮잠 2시간, 산책 1시간, 밤 9시 인계, 2025년 1월 4일, 오전 7시 손주 받음, 열 37.8도, 소아과 방문, 약 처방, 분유 4회. 적다 보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3년치를 어떻게 다 적어요. 그래도 최근 6개월치는 기억나는 대로 전부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영수증 정리였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영수증들을 꺼냈죠. 손주 병원비, 약값, 가끔 제가 사준 간식이나 옷값 전부 모았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병원비는 제가 계산한 거예요. 급하게 데리고 가면 제 카드로 긁고 나중에 며느리한테 얘기하면 아, 깜빡했네요. 다음에 드릴게요 하고는 안 줄 때가 많았어요. 그것도 다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문자 정리였어요. 며느리랑 아들이 보낸 문자들을 캡처했죠. 어머니, 오늘 야근이에요. 애 좀 더 봐주세요. 어머니, 내일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손주 먹이셔도 돼요. 어머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전부 부탁이었어요. 한 번도 괜찮으세요? 무리 아니세요? 그 같은 말은 없었죠. 넷째로 한 일은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요즘 휴대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애 부탁드려요.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에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확실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가요. 그렇게 2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뭘 하는지요. 손주는 여전히 매일 왔고
저는 여전히 돌봤어요. 다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사랑으로 했다면 이젠 기록으로 하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손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보내.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네, 갑자기요? 응, 이제 손주도 컸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할 나이야. 하지만 어머니, 어린이집 알아봐. 좋은 대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갑자기?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내가 쉬고 싶어서.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알겠어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린이집 보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이제 엄마가 매일 볼 수는 없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갑자기가 아니야. 3년 생각했어. 3년요? 응. 3년 동안 엄마가 뭘 했는지, 너희가 나한테 뭘 했는지 충분히 생각했어.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어린이집부터 알아봐. 하지만 엄마, 어린이집 비용이 또 돈 얘기더군요. 돈 걱정되면 여행 가지 말든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서 해석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되찾으려는 68세 여자였죠. 2주 후였어요. 아들네가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니까요. 그날 아침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애 어린이집 보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을까요? 3년을 그 한마디로 끝내는 거더라고요. 답장은 안 했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손주가 없는 아침. 처음엔 허전했어요. 아침 7시에 초인종이 안 울리니까요. 분유 탈 일도 기저귀 갈 일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편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 시간이구나.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 손주 어디 아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장 보육 신청하라는데. 비용이 어떤데? 한 달에 추가로 50만 원이요. 50만 원. 그래. 그럼 내면 되지.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희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형편이 어렵다고요. 해외여행 갈 때는 괜찮았잖아. 그건 장인어른이 손주 어린이집비도 내주시면 되잖아.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과더군요. 이제 와서요. 사과는 됐고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나는 이제 안 봐. 그렇게 말했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 제발. 다시 애 좀 봐주세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고개를 숙이고요. 안 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너무 아프게 해드린 거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3년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힘든 걸 몰랐어? 하루 14시간씩 손주 보는 게 쉬워 보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주 돌봄 일지요. 이거 봐.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이 노트를 넘겼습니다. 페이지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전부 엄마가? 응, 내가 한 일이야. 3년 동안. 엄마, 영수증도 있어. 병원비 약가 내가 대신 낸 거. 아들이 노트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뭐? 용돈 드리잖아. 한 달에 30만 원씩. 그걸로 충분하지 뭐. 아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지연이 목소리? 응. 친정 엄마랑 통화하던 거야. 엄마, 이건 그래. 이게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방식이야. 아들이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 우는 거 보면 바로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요. 이번엔 아니었어요. 이제 알겠지. 엄마가 왜 안 보겠다는지. 네, 알겠어요. 그럼 됐어. 가봐. 엄마, 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네와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죠. 어머니, 손주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답장은 안 했어요. 보고 싶으면 데리고 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또 맡기려 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손주명의 계좌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최근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큰 금액이요? 얼마나 나갔는데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언제 나갔어요? 지난달 초순입니다. 지난달 초순. 그때가 언제였죠? 아, 그때. 며느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였어요. 혹시 누가 뺐는지 알 수 있나요? 계좌 소유자 보호자 명의로 출금됐습니다. 어머님께서 등록하신 분이시죠? 보호자요. 며느리였습니다. 손주 통장 관리를 며느리한테 맡겼거든요. 제가 계속 돈 넣는 것도 며느리가 알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통장은요. 제가 손주를 위해 몰래 적금 든 거였어요. 매달 10만 원씩 3년이면 360만 원.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한 4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50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며느리가 추가로 넣었던 돈이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여행을 간 거였죠.
친정 식구들이랑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났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요. 손주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을요. 그걸로 며느리가 여행을 갔다고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지연아. 네. 손주 통장에서 돈 뺀 거 알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그게 500만 원. 그거 어디에 썼어? 어머니, 그건 해외여행 간 거지. 며느리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 뭔지 알아? 내가 3년 동안 손주 미래 위해서 모은 돈이야. 한 달에 10만 원씩 내 용돈에서 뺀 거야. 어머니, 근데 그걸로 내가 여행을 갔어? 친정 식구들이랑?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그게 해결이 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돈이 급해서 아버지가 여행비 대주신다고 하셨는데 항공료가 부족해서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손주 돈을 왜 내 맘대로 써? 죄송해요. 곧 갚으려고 했어요. 갚으려고? 한 달이 넘었는데 갚았어? 대답이 없었어요. 돈 없으면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지. 손주 돈 쓰면서까지 갈 여행이었어?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갚아. 500만 원 전액. 어머니, 저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갚을 때까지 뭐든 해. 알바든 뭐든. 네.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축축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난 거였어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요. 속상해서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싶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입안에 눈물이 닿았는데 짠맛이 돌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왔어요. 봉투를 들고요. 엄마, 이거 뭐야? 500만 원이에요. 지연이가 잘못했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어떻게 마련했어? 지연이가 친정에서 빌렸대요. 친정에서 빌렸다고요. 결국 또 친정이었네요. 이제 알겠지. 너희 엄마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엄마가 그리고 이 돈은 다시 손주 통장에 넣을 거야. 너희가 손 뗄 수 없게. 알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제 3년 값이었을까요? 500만 원.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손주를 봤습니다. 우연히요. 마트에서였어요. 며느리가 손주 손잡고 걷고 있더라고요. 손주가 컸더군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크나 싶을 정도로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응, 안녕하세요. 손주가 저를 봤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미, 그 목소리, 예전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녹았는데요. 이젠 그저 그랬어요. 잘 지내니?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이집 재밌어? 응.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맞는가 봐요. 친구들도 사귀고 즐거워 보였어요. 잘 됐다. 건강해라. 며느리를 봤습니다. 잘 키워.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뒤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근데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요.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다음 날 여행사에 갔습니다. 어떤 상품 찾으세요? 혼자 갈 수 있는 여행이요. 해외로요.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혼자 떠나시는 거예요? 멋지시네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보려고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든 좋아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요. 카탈로그를 넘겼습니다. 유럽, 동남아, 미주. 처음으로 선택하는 여행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한요. 이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출발일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렘 때문이었죠. 여행 비용은 제 돈으로 냈습니다. 30만 원씩 받던 용돈 모은 거요. 3년 동안 모았더니 꽤 됐더라고요. 여행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간다고 들었어요. 응? 누가 그러던? 지연이가 마트에서 봤다고. 그래. 엄마 혼자 가세요? 응.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럴게. 엄마. 왜?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제 손등 위에 떨어졌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요.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어요. 가방 하나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요. 공항 로비에 서서 출국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돌보느라, 누군가를 위해 살느라 미뤄뒀던 모든 것들이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구름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행복해서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로움. 사랑은요, 이용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를 더 사랑하기로 한 거라고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먼저 생각하기로 한 거라고요. 그게 잘못은 아니라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이 보였어요. 거기 어딘가에 제 손주가 있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겠죠.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잘 지낼 거예요. 이제는요. 6개월 후 영숙 씨는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의 눈이었죠. 아들네와는 가끔 연락합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요.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잘 지낸다고 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는 안 합니다. 대신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영숙 씨는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 다닙니다. 서예를 배우고 요가도 하고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영수가 다음 주에 또 여행 갈 거야? 응. 이번엔 제주도. 좋겠다. 나도 껴줘. 그래, 같이 가자.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웃음이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해서 짓는 웃음이요.
영숙 씨는 말합니다. 사랑은 희생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살고 계신가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버티고 계신가요?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영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요. 당신만의 여행을요. 시작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당연하다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